여기는 그 용담유사 간행지입니다. 우리 유튜브에 보시면 그 동경대전 간행지가 강원도 인제군 남면 갑둔이라고 하는 데에서 그 간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 이 용담유사 간행지는 여기가 이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남천리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아마 남면 샘골이라고 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천도교 경전 용담유사 간행지, 이곳 단양군 샘골 남천동이라 그랬죠. 천도교 제1교조 대신사 수운 최재우 선생이 지은 용담유사를 처음으로 간행한 뜻깊은 곳이다. 제2세 교조 신사 해월 최시영은 수운 선생의 명교에 따라 경전을 간행을 했으나 포덕 5년 1864년 3월 뜻밖의 수운 선생의 순도에 따른 순환과, 그러니까 1860년에서 깨달으셔가지고 1863년에 이제 잡히셨고 과천까지 왔다가 다시 이제 철종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고종이 등장을 했고, 그래서 이제 대구 관하로다가 다시 와서 64년 3월에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서 수운 선생이 해월 선생한테 높이 고비 원주 높이 날아서 멀리 뛰어라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피해가지고 1871년 3월 영해교조 신원운동의 뜻을 이루지 못한 채, 그러니까 흥해 영원에서 난을 일으켰다가 거기 난에 이제 이필제 난이죠. 거기에서 이제 했다가 이루지 못한 채 18년간을 미뤄오다가 포덕 21년 1880년에 아까 얘기한 인제군 갑둔리에서 동경대전 간행을 마치고, 포덕 22년 1881년 단양군 장잡리에 은신하던 해월신사는 이해 5월 이곳 샘골 여규덕의 집에 간행소를 설치하였다. 그래서 6월 드디어 수백 건의 용담유사를 간행하게 되었다. 동경대전은 순한문체이기 때문에, 그거기 때문에 완전히 이게 지식인을 위한 거거든요. 근데 이 용담유사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이건 완전히 순한글체예요. 그거는 사사조로다가, 물론 사사조로 이루어져 가지고 이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가장 유명한 구절을 하나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 드릴게요. 가련하다 가련하다 아구군수 가련하다, 연세인전 며칠 넘고 240년 아닐런가, 12제국 괴질운수 다시 기벽 아닐런가, 요순성세 다시 와서 국태민한 되지만은 기벽하다 기벽하다 아주군수 기엄하다, 개같은 외종놈아 너희 신명 돌아보라. 여기서 이제 첫 번째 거는 이제 임진왜란이 일어난 지 240년 뒤에 1860년이거든요. 동경대전을 그때 해월 수운 최재우 선생이 이제 그때 깨치거든요. 240년 뒤에 자기가 그 전통을 이었다. 그래서 뭐라고? 개 같은 외종놈이라 그랬어요. 분명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이랑 이제 우리가 정부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새로운 이제 협상을 시도를 하려고 이제 시도를 하는데, 분명하게 뭐라고? 동학 최재우 선생은 그 당시에도 벌써 개 같은 외정놈아라고 분명히 용담유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수운 선생의 뜻을 따르는 동학교도들은 일본 사람들하고는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벌써 이 일본이 우리를 침략을 해서 우리를 끝내 없앤다라고 하는 생각이 아주 철저했던 거기 때문에 수운 선생의 그런 어떤 철저한 항일 정신을 엿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일본과 교섭하는 사람들은 일본의 그 의도를 끝내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 한 번의 경술국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제가 분명하게 얘기를 드리고 있고, 두 번째는 뭐냐? 12제국 괴질운수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12개 그 서양 제국주의자들 앤드 괴질이에요. 그 당시 1859년, 60년, 62년에 걸쳐서 콜레라가 조선에 아주 엄청나게 유행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런 세계사적인 내지는 질병의 그런 거를 목도하시고 이 새로운 그런 어떤 무국 대도 이제 동학으로다
거기에다가 설명되는 무국대도를 통해 가지고서는 이 새로운 질병이 만연한 시기에 새로운 뜻을 펼치겠다. 내가 곧 우리 백성이 곧 하느님이다라고 하는 인내천 사상을 펼침으로 인해 가지고 새로운 그 세상을 열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12제국 괴질운수거든요. 12제국 괴질운수는 요새가 뭐예요? 지금 이제 코로나가 이제 근데 지금이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러시아의 푸틴,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계속해서 제국주의적인 야심을 드러내고 있고, 또 코로나가 지금 흥행하고 있는 이 시대에 수훈 선생이 가지고 있는 그 뜻을 우리가 여기 와서 용담유사라고 하는 것을 펼친 그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여기서 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 판본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경대전 시간에 갑둔리에서도 설명했듯이 그 갑둔리 초판본은 발견이 됐걸랑요. 그게 목활자본이다라고 하는 건데, 그 목활자본 동경대전은 발행이 됐는데, 발견이 됐는데, 지금 하는 1881년, 여기 1881년에 가지고 있는 이 초판 이 용담유사는 발견이 안 됐어요. 그 대신 1884년 개미 중추에 경주에서 간한 목판본은 발견이 됐어요. 근데 김용옥 선생이라든가 표영삼 선생에 의하면 그게 경주에서 간행이 된 게 아니라, 목활자는 이렇게 나무를 판을 짜고서는 거기에 일일이 새기기 때문에 경주에서는 그걸 할 수가 없었고, 아마 경주에 이름을 댄 그 천안 목천에서 간행된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거는 개미중춘판 1883년 판이 남아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 1881년 판은 남아있질 않다. 아마 그게 목활자본이 남아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그건 기록에 이도 있는데 그거는 알 수가 없고, 여기서 간행했다라는 기록만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그 세 가지를 한번 눈여겨보면 된다. 그래서 아마 요 집은 요게 이제 아마 그 여기가 아니고 조금 더 들어가서 그 여규덕이라고 하시는 작은 할아버지의 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게 여규덕이라고 하는 분을 이제 오늘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 여규덕이라고 하는 분은 이제 그 여운형 선생의 작은 할아버지예요. 그 여운형 선생이 왜 여기하고 관련이 있느냐면, 그 여운형의 이제 증조 할아버지가 되시는 그 여장섭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 당시 이제 이분들은 경기도 양평이에요. 그러니까 신원이라고 하는, 지금 신원역이 있는데 거기 근처에 이제 기념관도 있고 거기서 사셨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쪽 양평이라든가 원주 이런 때 이제 난이 일어나니까 이제 이쪽으로다가 이제 피난을 오셨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장섭이라고 하는 분 중에 그 두 분의 아드님이 있었는데, 한 분이 여규신이라고 하는 첫째 아들이 있고, 두 번째 아들이 바로 여규덕이에요. 두 번째 아들, 그 여규덕이 있는 이 집으로다가 피난을 오셔가지고 여규신도 왔고, 그 아들 정현이라고 하는 분도 같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4대가 같이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어머니하고 같이 피난을 왔는데, 그 해가 들어오는 꿈을 꿨다 그래요. 그래서 여운형 선생의 호가 뭐라고? 몽양 여운형이야. 햇볕 양자에 꿈꿀 몽자. 그래서 햇빛을 받는 꿈을 꿔서 이제 여기에 1894년에 이제 여기를 오시거든요. 그러다가 여운형 아버지 여정현이라는 분은 이 동학을 싫어했다 그래요. 근데 아까 할아버지인 여규신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동학의 호의적인 생각을 가졌고, 이 해월 선생하고도 깊은 관련이 있고, 여규덕 선생은 여기에 사셨고 여기에서 이제 용담유사를 간행을 했걸랑요. 그랬기 때문에 동학하고 인연이 깊었는데, 아버지는 싫어했어요. 어머니도.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곳을 싫어했어요. 여기는 보시면 알겠지만 완전히 산으로다가 들려 쌓인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골짜기에서 키우면은 아들이 크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어머니하고 아버지는 우리들은 갈래요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다시 그 서울로 가요.
그래가지고 그 여운형 선생이 그 당시에 이제 서울로 갔다가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되니까 이제 양평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걸랑요. 그래서 그 양평에서 그 학교를 세웠는데 그때 세운 제자가 뭐냐면 가나안 농군 학교로 세운 김용기 선생이에요. 그런 다 인연이 있고, 그래서 1908년에 나라가 망하고 나서 이 노비들을 다 해방을 하고 그 여운형 선생은 이제 어디로 가게 되는, 금능으로 가게 되는, 남경으로 가서 그 남경에 이제 그 남경대학에 그 영어를 전공을 하게 되거든요. 그 당시 양평, 또 이 단양, 그 다음에 서울, 그 다음에 양평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금능 중국으로 가게 되는 그런 인연이, 그러니까 이 여운형 선생을 제가 이제 또 공부하게 된 것 중에 또 재미난 게, 여운형 선생이 이제 금능 그 남경대학을 졸업을 하시고 그 당시에 이제 1919년 3월 1일 그 3.1 운동에 영향을 받아 가지고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지거든요. 그래서 그 상해 임시정부에 들어가질 않고 그 당시 상해 교류민 단장을 했어요. 상해 교류민 단장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많은 그런 이게 뭐 경조사라든가 이런 무슨 세레모니는 다 베풀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첫째는 그 상해 임시정부에 참여를 하지 않고 상해 임시정부를 도와주는, 뒤에서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여운형 선생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1919년에 그러니까 3.1 운동이라든가 아니면 그 개천절, 아니면 또 어천절, 그 이후에 1920년대까지 20년까지 상해 임시정부가 있을 때 그걸 주도하신 발이 바로 여운형 선생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해 임시정부에 하고는 별도의 조직인 상해 거류민 단장을 했고, 거기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행사들을 다 주도를 하셨고, 또 그래서 사람들한테 계속 어떤 그런 민족 의식을 심어주신 분이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동학으로부터 시작됐던 그 흐름이 대종교까지 갔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눈여겨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미난 것 중에 하나는 박헌영 선생이 있는데, 그 조선공산당의 중요한 인물 중에 있는 그 박헌영 선생의 주례를 여운형 선생이 본다는 거죠. 주세죽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박헌영 선생하고 그 주례를 여운형 선생이 봤다라고 하는 걸, 이게 뭐냐면 그 당시 상해에 있었던 교민들한테 그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런 결혼식을 통해 가지고 모이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다라는 것을 했고, 신규식 선생이 돌아가시는 그 장례 절차도 여운형 선생이 했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개천절 행사도 여운형 선생이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조사 잔치 이런 걸 다, 그런 걸 다 여운형 선생이 다 주도를 했고, 또 하나는 여운형 선생이 한 게 그 인성학교라고 하는 학교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학교는 이제 그 선생들을 초빙을 해가지고 상해 교민들의 자제분들을 키우는 그런 역할들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여운형 선생이 마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운형 선생은 그럴 정도로 그런 화합, 이게 이제 나중에 그 해방이 되고 나서 좌우 통합, 합작을 실행하는 그런 원동력이 된 거예요. 이 여운형 선생이 그런 정도의 그 탁월한 그런 어떤 교제, 그리고 화합, 이런 것들을 상해에 있을 때부터 그런 걸 했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 양반이 바로 이 동학에 심취를 했기에 어렸을 때부터 그런 정신을 받았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운형 선생이라고 하는 게 1945년 이후에 가짜 정보들이 많이 했는데, 여운형 선생이 뭐 일본의 돈을 받아 먹었다라든가 뭐 이런 우파 계열 쪽에서 그런 저기들을 했는데, 그래서 그 버치 보고서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하지 중장, 이제 메가다 사령부의 하지 중장이 그걸 특별히 조사를 해요. 버치라고 하는 중위를 통해 가지고 그게 이제 번역이 돼 있는데, 그 버치 중위의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여운형 선생은 그런 돈을 받은 적이 없다
라고 미국인 그 중위가 직접 보고서를 올린 게 그게 발견이 돼가지고 그 여운형 선생이 우파 아직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운형이는 좌파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는데 여운형 선생은 기본적으로 민족주의자고 그 다음에 뭐라고 좌우파 통합을 실시했던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모스크바에도 가고 피압박 민족에 대한 그런 저기를 했고 그 대회에도 가고 레닌도 만났거든요. 그런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좌익으로 봐야 된다. 그 우파 지식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여운형 선생은 전혀 모르는 것이다. 그러면 왜 그 한민당의 그 조종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왜 여운형을 죽이느냐 이거예요. 자기네들하고 같은 편인. 그래서 여운형 선생을 생각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갑둔리에서는 저기 김연국이라고 하는 그 시천교의 그 교조를 설명을 드렸고, 이 여기에서는 용담유사를 통해서 이게 바로 여운형 집안하고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여운형 선생이 어떻게 보면 진짜 정치가, 그러니까 지금 정치인 하면 엄청 안 좋은 이미지지만 정말 그 네.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나라를 걱정하고 그렇죠. 그 사람들을 통합하고 네. 외교도 하고 이렇게 그렇죠. 했던 정말 정치인이죠. 네, 어떻게 그 보면. 여운형 선생 얘기가 나서는데 여운형 선생의 또 하나의 특징은 이 사람이 그 키가 180이 넘었고 그리고 몸무게가 80kg가 넘은 거구였다 그래요. 그 당시에도. 그리고 카이젤 수염을 길렀고 스포츠맨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한국 대한체육회를 하신 분인데, 그래서 이제 본인도 그 축구, 특히 야구, YMCA 이 우리나라 초대 감독이었고, 그리고 일본까지 야구부를 했고, 그리고 그 여운형 선생이 상해에서 일본 관원한테 붙잡힐 때도 그 당시 상해 야구장에서 붙잡혔다라는 기록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운형 선생 그 누구죠? 손기정 선생 마라톤을 할 때 그 손기정 선생의 쉽게 말하면 이 스폰서를 여운형 선생이 해요. 그래서 그 손기정 선생이 그 금메달을 따고 나가지고 그 이거를 그 여운형 선생한테 고맙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체육사 발전에 엄청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게 그 여운형 선생이 또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그 흥미로운 게고. 그리고 이 여운형 선생이 그 붙잡혀 와가지고 그리고 몇 년 감옥살이 하고 나서 이제 여기 조선에 와서 그때 창간한 게 조선중앙일보거든요. 그래서 그 조선중앙일보가 그 당시에 이제 손기정 선생의 그 일장기 말소 사건 그거를 주도하셨던 분이 바로 여운형 선생이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들이 눈여겨보면 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또 여운형 선생은 박헌영 선생의 주례를 섰고, 그리고서는 어떻게 돼요? 1945년에 인민위원회를 만들었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미국에 의해 가지고 그것이 해체되면서, 그리고 그 주도권 세력이 박헌영한테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게 참 역사의 아이러니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 여운형 선생이 건국준비위원회가 그 힘을 잃게 되고, 그 건준이 힘을 잃은 대신에 이제 이승만의 한민당 계열하고 박헌영의 이쪽 공산당 계열하고 주도적인 힘을 발휘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운형 선생을 생각하면 우리 민족에게 마지막 기회가 날아간 거고, 그래서 안타깝지 않나 이런. 요거는 이제 그 이후에 1998년에 여기 한 것처럼 100주년 기념 사업을 통해 가지고서는 여기다가 이제 간행한 유적지를 세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가 샘골이기 때문에 바로 이 갑둔리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단양읍에서부터 한참을 들어와 가지고 한 버스로다가 한 20-30분을 거쳐서 오니까 꽤 아주 산골짜기로 들어왔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뭐죠? 튀려고 최보딸이 튀려고서는 이걸 보여주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여기는 뭐 사과나무를 엄청 심은 기후 이변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아주 앞을 봐도 산이고 뒤를 봐도 산이고 갑둔리하고 비슷한 그런 지형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 이제 그 당시에 여기가 이제 습승지지의 하나였다 그래. 그러니까 이제 난을 피할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이쪽에서 몰려 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훈 선생이 이제 1860년에 깨닫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경주에서 한 것도 있고 남원에 은저감에 가서 하신 것도 있고, 그러니까 동경대전 쓰시면서 틈틈이 또 그냥 자기가 한글 가사 사사체 가사체로다가 풀어낸 게 용담유사예요.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더 외우기도 쉽고 이해하기도 쉽고 순 한글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글 운동을 이 한글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신 게 수훈 선생이었고 그거를 이제 해월 선생이 받은 거죠. 그래서 동경대전은 거의 저기 사람들한테 읽히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순 한문체고 굉장히 어려운 내용으로 가득 차 있걸랑요. 근데 용담유사는 굉장히 진솔한 내용들을 그냥 이렇게 풀어내는 거고 그걸 이제 사사조로다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도 천도교회에서는 그거를 쭉 외우는 할머니들이 있다 그래요. 그럼 기독교에서 그 찬송가처럼 그렇죠. 그걸 흥얼거리면서 그 당시 어떤 한 같은 것도 풀어내면서 그렇죠. 백성들한테 오히려 민중들한테 더 다가갔던 그 책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용담유사가 이게 이제 이 김용옥 선생이 아주 이제 쉽게 저기 해설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 거기에 이제 주로 한자 저기들이 많은데 굉장히 수훈 선생은 그 영남 유학의 그런 저기가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요순 무슨 뭐 이런 얘기들이 그냥 나와. 요순세 시절 뭐 이런 얘기들 막 중국 고사들이 그냥 입에서 줄줄 나오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그런 것들을 정확히 알아서 풀어제낄 수 있어야 되니까 유학적인 내용들을 정확히 풀어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풀어주는 게 이제 이제서 이제 도울 선생이 이제 풀어주시니까 그 도울 선생이 푼 용담유사 그 책을 읽어보게 되면 아까도 제가 한 것처럼 뭐 개 같은 외정로마 뭐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속지 말자 이런 얘기들 뭐 12제국 괴질 운수 우리 운수 어쩔런가 뭐 이런 식의 그 일반 사람들이 그 쉽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노래할 수 있을 정도로다가 풀어내는 거죠. 여기서는 몇 년 좀 계셨나요? 여기서 계속 몇 년 있지를 않고 계속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뭐냐면 도발이 30년 인생을 살아오셨기 때문에 바로 1870년에 72년에 우리가 본 것처럼 그 한백의 정암사 위에 적조암이라는 데 있다가 또 81년에 갑둔리 갔다가 81년에 또 어디 여기 단양에 오셨다가 계속 그러니까 틈만 나면 그리고 뭐라고요? 그러니까 그 6개월 미만으로 머무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6개월 왜냐하면 그 이상을 활동하게 되면 반드시 뭐라고 흔적을 남기게 되고 흔적을 남기게 되면 뭐라고 관원들의 체포 저기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 우리가 8, 90년대 민주화 운동을 하는 많은 이 수배자들이 이렇게 숨어 살았던 거하고 똑같은 저기를 해월 선생이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본 데를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그냥 궁벽한 산골이 있다는 것도 자체를 잘 모르겠고 두 번째는 이런 데 와서 또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또 책을 또 간행을 한다라고 하는 게 그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제 지금이야 뭐 옛날에 80년대는 등사판을 긁었던 거고 그 당시에는 이게 목활자를 갖고 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불러놓고 그리고 모았다가 출판하고 딱 해판을 하고 이런 것들이 쉬운 작업이 아니걸랑요. 그런 작업들을 다 총지휘를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 동학을 또 포교를 하시고 이러는 그 작업들이 이게 엄청난 에너지가 아니었으면 이게 도발이 인생에 그 많은 일들을 하지
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도울 선생이 종합농민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는 이건 다 해월 선생의 그 노력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았으면 그냥 전라도의 그런 일부에 국한된 그 농민 반란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게 전국적인 농민 조직이 되는 거는 바로 해월 선생이 전국에 걸쳐서 이만큼 포교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용담유사 그거 간행하실 때 그 여운형의 작은 작은 할아버지의 그런 후원이나 그렇죠. 도움 이런 것들이 다 네. 그러니까 그 집안에 노력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 십시일반으로 이루어진 거죠. 그게 이게 쉬운 작업이 아니었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해월 최시형으로 대표되는 그 밑에 최소한의 여기도 한 10명의 이름들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여규덕 선생이죠. 그분들이 이제 여기에 모여가지고서는 이제 작업을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운형 선생도 그 얘기를 듣지 않았을까요?